때는 조선 후기 학문의 도시로 이름난 안동 땅에 박지호라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명성은 자자하여 모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는 13살에 생원시에 장원하고 19에 진사가 된 그야말로 하늘이 낸 인재였지요.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호가 진사에 급제한 그날부터 그의 집 문턱은 중매쟁이들의 발길로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학자를 배출한 명망 있는 가문이었지만 그리 부유하지는 않았기에 그의 성공은 더욱 빛났습니다. 이름난 양반가의 규수부터 한양 제1의 거상의 외동딸까지 저마다 최고의 신부감이라며 온갖 화려한 조건의 혼담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지호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모든 혼담에 한결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먼 곳을 향해 있었고 그 어떤 미모와 재물도 그의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모가 아무리 아름답고 집안이 좋아도 제 평생의 반려자로는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의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리도 훌륭한 청년이 어찌하여 혼인을 마다하는 것일까? 혹시 남들에게 말 못할 병이라도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지호는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가 아내로 맞이할 여인은 반드시 학문의 깊이가 저와 견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저 바느질이나 음식 솜씨가 좋은 평범한 교수는 원치 않습니다. 만약 제가 내는 시제를 풀 수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비록 그 용모가 평범하고 가세가 기운다 할지라도 기꺼이 제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 말을 마친 지호는 커다란 종이에 붓을 들어 시제를 적어 자신의 집대문에 떡하니 붙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연잎 위에 이슬 한 방울에 온 우주가 담겨 있으니 그 뜻을 논하라. 그 시제를 본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학문에 자신이 있다던 선비들조차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고 보통 사람들은 그 깊은 뜻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가 이토록 까다롭고 기이한 조건을 내건 데에는 그의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진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해 전, 그가 겨우 10살이던 어느 여름날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의 어린 지호는 이미 시와 글씨에서 또래를 훌쩍 뛰어넘는 재능을 보이며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 여기는 오만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른들조차 그의 재능에 감탄했기에 그의 자만심은 하늘을 찔렀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장대 같은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우산이 없던 지호는 급히 길가의 낡은 정자로 뛰어들었습니다. 빗줄기를 피해 들어간 정자에는 이미 한 소녀가 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소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들어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훔쳐본 지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용이 꿈틀거리는 듯 힘차고 날카로우면서도 우아한 필체. 숙련된 대가의 작품이라 해도 믿을 정도였습니다. 지호는 놀라움과 함께 어린아이 특유의 거만함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글씨로구나. 허나 계집 아이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과격한 필체인 듯 싶다.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의 별처럼 맑고 총명한 눈빛이 지호의 마음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글씨만 보고 어찌 제게 어울리지 않는다 단정하시는지요? 여자는 마땅히 부드럽고 아녀자다운 일에 힘써야 하는 법. 글씨를 쓰더라도 둥글고 온화해야 어울리는 것이지. 이처럼 날카로운 필체는 사내대 장부에게나 어울리는 것이다. 소녀는 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옥구슬이 굴러가는 듯 낭낭했습니다. 도련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세상의 편견에 눈이 가려져 계시는군요. 자존심이 강했던 지호는 소녀의 당돌한 말에 발끈했습니다. 두 아이는 그 자리에서 시와 그림, 글씨로 실력을 겨루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지호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완전한 패배를 그 순간 지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있던 우물 안개고리였는지를. 하지만 그는 분노 대신 그날부터 지호는 매일같이 그 정자로 향했습니다. 소녀 역시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 그러나 행복한 시간은 짧았습니다. 보름쯤 지난 어느 날 소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짧은 만남은 지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어느덧 대과 시험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호는 장원급제를 목표로 일찌감치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며칠을 꼬박걸어 문경세제의 깊은 산길에 들어섰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캄캄한 산속에서 길을 잃을까 걱정하던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길손이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 잠시 후 허리가 굽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가득한 노인이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오, 선비님. 오늘 밤은 이상한 날이구려. 손님이 이리도 많이 몰려들다니. 다른 손님들도 있단 말씀이십니까? 주인을 따라 들어간 방은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어 하룻밤 묵기로 하고 몸을 녹일 화로를 하나 부탁했습니다. 깊은 밤, 지호가 화롯불 앞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구신가? 도련님, 어머님께서 술을 더 가져다 드리라 하셨습니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달빛을 등지고 선 아리따운 여인이 수줍은 미소를 띤 채 서 있었습니다. 지호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은 생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놀라움은 찰나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자신의 마음속 소녀에 비할 바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곧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말했습니다. 들어오시오. 화로는 저기 있소. 여인은 지호의 차가운 반응에 놀란 듯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숯을 넣은 후에도 여인은 돌아가지 않고 지호의 곁으로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참으로 기품이 남다르십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만 눈길이 갑니다. 과찬이요. 낭자.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오. 나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오. 여인은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금세 눈물을 글썽이며 애처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저를 내치지 마세요. 제가 밖으로 나가면 다른 방 손님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만이라도 이곳에 머물게 해주세요. 지호는 어쩔 수 없이 허락했지만 여인이 옆에 있든 말든 오직 책에만 몰두했습니다. 여인은 그런 지호의 모습이 신기하다는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도련님은 다른 분들과는 정말 다르시군요. 다른 방 선비님들은 저를 잡아먹을 듯한 눈빛으로 보시는데 도련님은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시니 정녕 제 용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요? 낭자의 용모는 참으로 아름답소. 허나 그것뿐이요. 내 마음은 외모 따위에 흔들리지 않소. 여인은 흥미롭다는 듯이 일어나 지호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습니다. 지호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낭자. 예의를 지키시오. 도련님, 저는 이곳을 떠나 평생 도련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데려가 주세요. 낭자. 인연이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오. 낭자는 분명 좋은 짝을 만날 것이나 그 사람은 내가 아닌 듯하오. 그 순간 여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내더니 번개처럼 달려들어 지호의 입에 약을 억지로 털어넣었습니다. 지호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무공을 익힌 고수였던 것입니다. 이제 제 무서움을 아시겠어요? 오늘부터 당신은 제 남편이 될 겁니다. 대체 내게 무엇을 먹인 것이냐? 당신은 누구냐?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청아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언니,
그만하면 되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언니가 질 것이라고. 문이 열리고 흰 옷을 입고 흰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또 다른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지호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익숙함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여인, 최연희가 투덜거렸습니다. 저 박지호라는 분은 정말 소문 그대로네. 내 미모로도 유혹할 수 없다니. 내가 졌어? 그 순간 흰 수건을 두른 여인이 천천히 수건을 풀어내렸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곳에는 9해 동안 꿈에서도 그리던 바로 그 소녀, 최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호에게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호 도련님, 제 언니가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언니는 단지 세상에 도련님 같은 분이 정말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은 자초지종은 이러했습니다. 서연의 아버지는 암행어사로 탐관오리의 모함에 빠져온 가족이 먼 곳으로 귀향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서연이 갑자기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언니 연희는 무술을 연마했고 동생 서연은 글로써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누명을 벗고 한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지호의 소문을 듣게 되었고 대문에 걸린 시제를 보고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에 밝은 언니 연희는 지호 역시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일 것이라며 동생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오늘 밤의 일을 꾸몄던 것입니다. 모든 사연을 들은 지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는 훌쩍 자리를 떠났습니다. 방 안에는 지호와 서연,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낭자, 내 대문에 걸었던 시제를 보았소? 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 또한 생각해 두었지요. 그 답이 무엇이오? 어서 말해주시오. 지금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도련님께서 대과의 장원으로 급제하여 저를 찾아오신다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이 될 분은 마땅히 용 중의 용이어야 하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학문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9해의 세월이 무색하게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최고의 직이었습니다. 기다려주시오. 반드시 장원으로 급제하여 낭자를 다시 찾아오겠소. 몇 달 후, 서연의 예상대로 지호는 보란듯이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킨 그를 보며 서연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그 시제의 답을 알려주시겠소.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답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답은 지호가 마음속 깊이 품고 있던 소녀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을 고스란히 담아낸 그 자신의 마음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시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련님의 마음을 담은 제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마음을 담아 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달 후, 박지호는 최서연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재능을 존중하고 아끼며 평생을 학문을 논하는 동반자이자 서로를 가장 아끼는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일컬어 재주 있는 선비와 아름다운 교수의 완벽한 만남, 즉 제자가인의 표본이라 칭송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임을 보여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